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코스피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방향성 자체는 상승입니다. 강보합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5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은 약간 아쉬운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 1,5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 시장을 지지해주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인데 오늘 기관 투자자들 1,000억 원 가깝게 코스피 안에서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오늘 코스닥은 1% 이상 하락하면서 730선에서 720선까지 떨어지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오늘 희비는 좀 엇갈리고 있지만요. 지난 주말 사이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러한 미묘한 분위기가 읽히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평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중 관련 헤드라인이 얼마나 더 우호적으로 변화하는지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을 맞아서 중요한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투자 전략 잘 정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지난주에 급등했던 정책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선 코스닥 안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 자체는 1%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간의 흐름만 본다면은 아마 이번 주에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중요할 테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관세 협상은 아마 계속해야 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요일이 되면요. 매주 증권사에서 주간 전략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시장이 이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랬습니다라고 요걸 요약을 해서 리포트를 제시를 하는데 이번 주에도 많은 증권사에서는 주간 전략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저희가 좀 몇 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통된 의견들을 좀 찾았는데 어떠한 의견일지 하나하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시장은 약간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지만요.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 시장 보시다시피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부터 약간의 반등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S&P 500은 이번 해 기준으로 했을 때 뚝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약간의 반등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채 가격도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달러는 내려가는데 국채 가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 같이 하락을 해가지고 국채 가격이 왜 이렇게 이상적인 현상을 보이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약간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너무 내려와도 문제입니다. 110선까지 올랐던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는 10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난주부터 약간의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달러 인덱스가 안정화를 보여주고 미국의 국채가 안정화를 보여준다면은 시장은 그래도 순항을 하겠지라는 투자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주요 화폐인 달러가 사실 무너지면은 증시 자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은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안정감, 안도감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과는 어떻게 연결해서 보면 좋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상장인증권의 리포트를 좀 정리를 해본 요게 요약본인데 결국에는 수급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잘 가는 업종과 종목들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다들 놀라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가 사거나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거나 요 업종들이 잘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4월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떠한 것을 많이 사고 많이 팔았나 봤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조선, 은행 업종을 중점적으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파이널샷에서 기관 투자자는 신한지주, KB금융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어요 라는 부분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업종만 보더라도 기관 투자자는 반도체, 조선, 은행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떤 업종을 매도하나 봤더니 기계 쪽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기관 투자자들 전체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을 많이 샀나 봤더니 조선 업종, 소프트웨어 업종, 유틸리티 업종을 중점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도하는 업종은 약간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기관 투자자는 반도체를 좀 사긴 샀는데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 반도체를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팔아치웠습니다. 아쉬운 대목이고요. 자동차 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순매도 업종에 이름을 올렸고 기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순매도 업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해봐야 할 것은 순매수 업종입니다. 지금 앞서서 만나보셨다시피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눈은 어디로 가 있을까 봤더니 조선이 공통적으로 순매수가 나온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매도가 공통적으로 어떠한 업종이 나왔나 봤더니 기계와 헬스케어 쪽은 공통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수급까지는 그랬고요. 그렇다면은 실적 자체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역시나 찾아봤습니다.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한 이 세 개가 모두 다 해당되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들 결국엔 조선인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이름 올렸고요.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미포까지 대거 조선주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더니 다트를 통해서 공시를 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주 관련 공시 내놓는 기업들 조선주 꽤나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숫자로 계속해서 찍히는 업종 조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상상인증권의 리포트였고요. 그렇다면 상상인증권에서는 이번 주에 어떤 기업을 보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탑픽은요. 방산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나왔고요. 조선에서는 STX 엔진을 꼽았습니다. 물론 요 방산과 조선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LS, SM, 실리콘투, 디어유까지 있었는데 무엇보다 지금 증권사에서 전체적으로 좀 공통된 의견이 나오는 이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 듯하고 조선에서 약간 좀 엇갈립니다. 상상인 증권에서는 STX 엔진 보자라는 의견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증권에서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른 종목 찾지 말고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당분간 지수보다는 주도주 중심의 전술을 펼쳐 나가자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주간 리포트 발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 한국 시장의 주인공은 방산과 조선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해에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무려 주가는요 1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주인공이고요. 현대로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 이상, 한화오션도 100%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줄 만큼 이제 한국 시장에서 진짜 주인공은 이와 같이 방산과 조선이 돼버렸는데 삼성증권에서는 방산과 조선 그리고 여기에 원전까지 보자라는 의견을 함께 남겼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이번 주 주간 추천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에서 만나봤던 상상인 증권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내놓았던 기업과 똑같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 그리고 HD현대중공업 역시나 마찬가지 조선주죠. 동성 화인텍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이름 올렸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삼성증권에서는 주간 추천주로 제시해왔습니다. 이게 거의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주간 추천주로 제시해온 바 있는데 이번 주에 삼성증권에서는 주간 전략 리포트를 발행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빼버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조선과 방산뿐만이 아니라 원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 AI 전력 수요 급증을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최근에 SMR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후보들이 원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아마 주도주가 될 거다라는 의견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체코와 한수원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기만 한다면은 앞으로 원전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선과 방산처럼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조건 조선이 좋은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테일이 수익률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조선이 물론 좋습니다. 방산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약간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조건 이 공식대로 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러했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코멘트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4.0% 이상일 때에는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을 보니 조선 업종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4.2%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선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 이하일 때는 증권과 지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만약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간다면은 조선 쪽보다는 아마 이쪽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3.9%대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진다면은 저평가된 쪽이 있겠죠. 반도체, 철강, 화학 쪽에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고금리의 상황에서는 조선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금리가 하락세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반도체, 철강, 화학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의견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하나증권에서는 전체적인 한국 시장을 봤을 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가능한 ROE 개선형 기업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함께 남기기도 했는데요. 조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과 방산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미국의 국채금리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개별 이슈 종목별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헤드라인 4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소식입니다. 올해 첫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을 전한 가운데 주가도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강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의 움직임이 오늘 눈에 띕니다.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와 컨테이너선, 운반선 두 척을 5,619억 원에 계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 운반선을 수주한 것은 처음인데요.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5.7%에 해당하고요. 계약 기간은 2028년 1월 말까지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향후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투심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중공업은 올해 2분기부터 해양 건조 물량 증가와 본격적인 이익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호텔신라 관련 소식입니다. 면세점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주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면세점 업황이 최악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중국 보따리상 거래 중단과 관련해 업계의 노력으로 시내점의 부문의 수익성이 의미 있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 호텔신라에 대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에서 매수로 올려잡았습니다.
있습니다. 목표 주가의 경우에도 42,000원에서 5만 원까지 나란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면세업이 저점을 통과해 가면서 올해 2분기부터 전사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고요. 또한 호텔신라가 1분기에는 영업 손실 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전 분기에 비해서는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열어볼까요? SK텔레콤입니다. 유심 해킹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가입자 유심 정보가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오늘 장중에 낙폭 키워가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8%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SKT 회사 측에서 100%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휴대전화에 대한 본인 인증, 문자 메시지 인증 등에 대해서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일부 보험사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인증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 사고에 대한 여파는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SKT 해킹 여파 속에 보안 유심 관련주는 동반 급등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번 해킹 사건으로 가입자 정보 일부가 탈취된 사실 알려지면서 보안 관련주 그리고 유심 칩 공급 업체들의 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요.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안주의 강세는 SKT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보안의 수요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고요. 또한 SKT의 대규모 유심 교체로 인한 수혜 기대감도 유심 관련주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SKT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유심 무상 교체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유심의 무상 교체에 최대 수백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관련주의 시세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뉴스 함께 점검해 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가지 뉴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집중해 보셨을까요? 오늘은 저 삼성중공업 수주와 관련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삼성중공업이 아시아 지역의 선주로부터 5,600억 원에 달하는 컨테이너선 투척을 일단 수주하면서 일단 수주잔고 내역을 좀 더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삼성중공업의 수주잔고가 대략 31조 5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 이후에 공시된 공급 계약건이 5건이기 때문에 25년 예상 매출 대비 수주잔고가 3.24년 정도로 하락 사이클 기준인 1.8년보다 매우 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잔고를 올해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향후 실적 전망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일 한미 통상협상의 자리에서 일단 조선 섹터에 대한 그 양국의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조선 섹터가 시장에 올라옴에 있어서 역시 다시 한번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호시적 발표와 함께 현대위포 조선으로부터 시작된 실적 발표가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분기 시장의 가이던스를 소폭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수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의 사이클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조선 섹터 안에서도 선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해양에서의 패권 전쟁의 반사 수혜를 여전히 한국과 일본의 조선사들이 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조선 섹터에 대한 내러티브는 훼손 없이 계속 좋은 모습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특히 삼성중공업은 미국의 LNG 확정 정책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러티브적 모멘텀을 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실리콘2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리콘투는 미국향으로 매출이 크게 일어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해 왔었고, 사실 미국 쪽 세일즈가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조정권에 들어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을 대신해서 유럽 쪽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 내 소비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K뷰티 수요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채널 중심의 유럽 쪽 고정 수요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시 보호무역 강화가 진행이 되는 반면에 유럽은 동사가 이제 물류 거점 확보 등 전략 시장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이 앞으로 동사에 있어서는 좀 전략적 국가가 되지 않을까,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동사는 브랜드 측면에 있어서도 성장률 둔화가 진행 중이었던 코스알엑스 의존도를 좀 낮추고 여전 조선미녀라든지 티비티르, 메디큐브 같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고성자 브랜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멀티로 가져가면서 단일 브랜드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스 브랜드의 성장은 당연히 이제 수익 구조를 좀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리콘투는 향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중심이었던 성장의 그림이 좀 유럽 등으로 이제 다양화되면서 전반적인 성장의 그림을 이어가고 또 이제 보다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가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24,000원대 저점 확인 후 일단은 35,000원대까지는 이제 상승이 나온 자리고요. 24,000원대 자리를 한 3번 정도 이제 확인한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상승의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 자리인 4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손절 라인은 27,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리콘투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수급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최윤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우위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을 매도하나 봤더니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오션,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네 번째로는 현대로템, 다섯 번째로는 SK텔레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나 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두 번째로는 HD 현대미포, 세 번째로는 호텔신라, 네 번째로는 LG CNS, 다섯 번째로는 한국전력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방사는 약간 팔아치우고 있지만은 조선주 안에서도 순환매 많은 기업들을 오늘 시장에서 크게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는요 원전주를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BHI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입니다. 세 번째로는 HLB, 네 번째로는 옴니시스템, 다섯 번째로는 타마 리서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매도하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보론오일을 가장 많이 매도합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보론오일을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BL 바이오, 세 번째로는 코오롱 티슈진인데 외국인 투자자들 1위권부터 3위권까지 전부 다 제약 바이오 쪽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번째로는 실리콘투,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현재 어떠한 기업을 사고 또 팔고 있을까요? 네, 기관 투자자가 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는 기업이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모두 다 받아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한지주, 세 번째로는 KB금융입니다.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를 오늘 시장에서도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조선주도 역시나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다섯 번째로는 호텔신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SK텔레콤 자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세 번째로는 한화오션, 네 번째로는 현대로템, 다섯 번째로는 HD현대중공업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 테크윙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테크윙을 줄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네 번째로는 JYP 엔터입니다. 오랜만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WPC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세크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엑스레이 관련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공모가 대비해서 2%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물량 오늘 모두 다 좀 털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로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HBSP, 네 번째로는 SMCG, 다섯 번째로는 HK이노엔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최근의 뉴스에서 무역 수지가 흑자다, 적자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오늘은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무역 수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무역 수지는 우리나라가 해외와 물건을 사고 판 결과예요. 즉,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이 무역 수지가 됩니다. 이 수치가 플러스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를 뜻하는 거죠. 무역 수지는 국가의 경제 상황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반대로 수입이 많을 경우 외화 유출이 커져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원자재, 자본재를 수입해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대한민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대외 환경에 따라 무역 수지 변화가 크고 무역 수지 변화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 변동 요인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세계 경기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혹은 미국, 중국 등의 주요 교역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한국의 무역 수지도 악화되곤 합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 에너지 가격에 변동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액이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가 나빠지는 것이죠. 또한 환율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늘고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의 효과가 무역 수지에 반영되기까지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추가로 수입 물가나 수입 물량, 산업 구조의 변화, 정책 및 대외 환경이 영향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트럼프발 관세 정책 때문에 무역 수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역 수지가 흑자라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흑자가 크면 외화가 많이 들어와서 경제에 도움될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수입이 줄어들면 내수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요. 또 수입이 많다는 건 국내 소비와 투자 활동이 활발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때문에 무역 수지는 그 자체보다는 흐름과 원인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적자가 나왔다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고 흑자라도 산업 구조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찰과 정확한 분석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경제 상식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번 주 미국 뉴욕 증시와 금융투자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 추이에 주목하며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실적 발표에도 관심을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나스닥 6.73%, S&P 500 4.59% 등 강하게 반등했으며 시장은 최악의 국면을 지나 저가 매수세가 살아났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통화 여부나 실질적 무역 협상 개시는 불투명하지만 관세 폭탄 주고받기는 멈춘 상황이다. 다만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하고 관세 정책의 장기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악의 국면은 지났으나 시장은 기업 실적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S&P 500 기업 중 157곳이 실적을 발표했고 76%가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하지만 2분기와 연간 실적 전망은 하향 조정되는 흐름이며 특히 M7의 실적이 향후 주가 방향성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4월 비농업 고용 지표, 3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며 경기 둔화 우려와 물가 흐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이슈가 많은 시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깊은 이야기 해볼 텐데요.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분의 최석원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또 경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예. 보니까 시장에서 조선 쪽에 대한 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듯한데 예, 예.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나리오 그리고 앞으로의 뭐 흐름들. 네, 일단 뭐 시나리오는 시작이 됐다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 굉장히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긍정적인 우리가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인도나 일본 이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시간으로 24일, 25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장관들께서 가셔가지고 그죠. 그쪽 장관분들 만나서 자 이제 물꼬를 트자 이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고 그죠. 아마 자세한 내용들은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만난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대체적인 전반적 상황, 예를 들면 어떤 산업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얘기들이 나눠져야 될 거고 또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게 환율에 대한 얘기나 금융시장과 관련된 얘기들도 좀 나눠지게끔 네. 재무부와 미국의 재무부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상 대표들끼리만 만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는 어떤 큰 자리로 이제 개시가 됐다. 그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고, 근데 앞으로 지금 예정은 7월 8일 날까지 뭔가 이제 패키지를 만들자는 그죠. 이제 이 어떤 협상이 잠정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고 그 안에 여러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별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그죠. 많고 말씀하신 대로 조선은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기 그죠. 때문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안 그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게다가 이게 환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방위비 문제하고도 뭔가 연결이 되려는 이렇게 움직임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협상이 이렇게 마냥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마 서로 간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런 성과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우호적인 소식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너무 이제 양측의 얘기들이 안 맞고 있어가지고 뭔가 이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이런 뉴스들도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7월 8일 날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 관세를 뭐 없애든 아니면 조정을 아주 낮추든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지 아닐지는 이제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 단지 시나리오는 지금부터 한 뭐 지금 5월 달, 6월 달 그다음에 7월 초니까 한 2달 반 정도는 아주 긴장 속에서 그렇겠네요. 양쪽이 얘기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네네. 일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제 업종별로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 네, 그리고 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협상을 업종별로 수혜 혹은 피해 업종으로 바라보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제조업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특히 우위가 되는 그 지금 산업들이 주로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글로벌이 이 자기네들의 말하자면 피해가 왔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게 이제 다른 나라로 제조업들로 가면서 우리나라 고용은 나빠졌고 무역 수지 적자 늘어났고 이런 입장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 어떤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우리가 높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분 나쁜 거죠, 사실 한편으로. 그죠. 예, 기분 나쁘다는 표현은 약간 완전히 적절하진 않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국 국내 어떤 경제와 경쟁력이 굉장히 위축됐고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상당한 이제 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그렇죠. 지금 어떤 흐름이니까 우리가 뭔가를 주기를 굉장히 바랄 거예요, 그쪽에서.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 배터리라든지 그런 데서는 자기네 나라에 와서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말 잘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그것과 더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 이런 거를 아마 요청하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와서 만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되 핵심적인 기술들도 우리와 공유하자. 이제 이런 쪽이 이제 미국의 입장일 거고요. 그다음에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부분은 이게 트럼프 일기 때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부터 보면 자동차 강국이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자리를 일본한테 넘겨주고 또 독일한테도 이제 상당히 넘겨주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미국 내에 있는 내수만으로 어떻게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버티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 그러니까 경제 안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미국이 크게 생각하고 있는 일이라 이 부분에서도 분명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처럼 미국 내 투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떠냐? 조선은 상대적으로 양쪽의 이해가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 쪽을 떨어뜨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이제 에너지 가격들을 떨어뜨리고 전반적인 화석 연료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LNG 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LNG 선에 있어서는 세계 제1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으로는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미국에서는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만드는 거를 요구하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적인 만들어지는 배 양이 늘어나는 그런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좀 종합해 보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철강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아쉬운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부과가 되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부분에서는 뭘 지켜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 수 있는데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약간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지금 관세 효과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에 가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비용이 많이 드니 그걸 기업들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그 글로벌 공급망,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을 제외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확실한 위치를 점유하고 거기서 기술적 경쟁력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되면 그거는 또 호재일 겁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플러스, 이 철강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이너스. 그다음에 반도체와 배터리는 좀 가면서 보자. 어떻게 이걸 서로 주고받는지를 보자.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피해 업종, 수혜 업종 아직은 좀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굳이 또 이거를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조선은 사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카드가 될 거고 수혜 업종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대표님의 의견 듣고 왔고요. 반면에 지금 뭐 자동차는 미국이 급합니다. 자동차와 철강 쪽의 경우에는 약간 좀 우리가 내어줘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듣고 왔고요. 반도체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반도체는 좀, 또 예, 서로 맞습니다. 지켜봐야 어려워요. 될것 아직까지는 이게 수혜인지 피해인지. 그렇다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정책을 펴도 돼? 미국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안 좋은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미국 경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게 기업의 실적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경제 지표만으로 봤을 때 미국이 침체냐? 아닙니다. 침체는 아니고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소비는 버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조업은
생각보다 좀 나쁜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 쪽은 보면 이게 이민 효과도 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타이트하다. 타이트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 노동자들을 찾는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들을 구하는 수요가 많은 건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약간 서비스업이 주춤하면서 또 이제 조금은 좀 안 좋아지는 지표들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그냥 어찌 보면 아주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좀 약화된 정도의 경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놓고 보면은 좀 위험 요인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관세 효과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이 저희가 나타날 겁니다. 수요의 감소가 나타날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상황이 좀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면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통화 정책을 쓰기에는 물가가 이게 좀 문제인 이런 상황이 또 되는 거고 또 이제 소비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예전에 우리 그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지불해 줬잖아요. 정부에서. 그리고 저축률들이 높아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지표들을 보면 이제 대체로 다 썼다는 거예요. 이제 가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가게가 저축을 헐어서 쓰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이란 건 새로 빚을 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소득이 높아져 가지고서 계속 쓰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시장이 약간 정체돼 있으면 소득의 증가율은 조금 이제 정체되기 시작할 거고 그다음 빚을 내는 거는 금리는 여전히 좀 높은 상태고 또 최근에 보니까 신용 잔고 늘어나는데 한편으로는 부실화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금융기관이 신용,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행태들도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예전에 비해서는 넉넉하지가 않은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소비도 약간 문제가 될 것 같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자기가 이런 정책을 취하면 조만간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을 거고 투자도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이거 몇 개월간 지켜봐야 되니까 다들 기업들이 마인드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를 잘 안 하고 ISM 그 PMI죠. 그쪽 지표를 보면 신규 수주나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빠르게 어떻게 이 협상들이 진행되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제조 부흥에 대한 확실한 사인이 보이기 전까지는 사실은 경기 침체 리스크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걸 막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정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번에 나타났죠. 본인이 확 정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채권 시장을 보니까 채권 시장이 이거 막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 의장하고는 막 부딪히는데 시장 금리는 뭐 파월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만약에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가 막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형적으로 구축 효과라고 보는데 이런 구축 효과를 제약 요인으로 갖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 협상해가지고서 빨리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글로벌 경제에 트럼프를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를 좀 줄인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지 못하고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하면 침체 리스크는 다시 커지는 이런 일이 지금부터 한 3개월간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7월까지는 사실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협상에서 나오는 뭐 제스처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미국의 증시 그리고 채권 시장에 아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어서 또 증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의견도 다양합니다. 워낙 네네. 또 혼란의 시기이다 보니까는 저가 매수해라 이렇게 네네. 말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네네. 약간 올라왔을 때 팔아라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예. 이게 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을 뭐 사실 정확하게 전망한다는 그죠. 건 거의 어렵죠. 불가능한 예. 일이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협상을 자기의 이제 정치적 지렛대로 삼고 있는 분이 그 대통령이실 경우에는 그것도 가장 초강대국의 대통령이실 경우에는 이게 언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정황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그렇게 흘러가겠다라고 그러니까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 예단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다른 어떤 변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바이 더 딥을 주장하시는 분이나 또 셀 더 립 주장하시는 분이나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약간 틀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업종별로 좀 보자.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이 바이 더 딥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보고서 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서 갈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하자. 그 대표적인 것들이 결국은 제가 보기엔 AI라든지 또는 반도체 또 클라우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미국도 이거를 키워야 되고 중국도 이거를 키워야 되고 그죠. 누구든 다 키워야 되는 그게 거예요. 포인트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막 시장이 흔들릴 때 사놓고서 조금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특히나 경기가 막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은 버텨준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필수 소비재의 비중은 좀 높여두는 이런 포트폴리오는 바이 더 딥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다. 반면에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지금 불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게 관세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약간 이렇게 소강 상태이고 또 뭔가가 진전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내가 충분하게 이거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중국과 내가 더 강력하게 싸워야 될 것 같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은 다시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은 올라갔을 때 조금 줄여놓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이라는 건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가격은 좀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S&P라든지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과거 평균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현금 좀 비중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은 좀 낮추고 안전자산 비중은 뭐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조금 높이는 상황으로 이렇게 짜놓고 주식으로만 가면 현금 비중도 좀 있으니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과 필수 소비재 쪽은 바이 더 딥하고 이쪽에 그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그 좀 오르면은 파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건전하게 이 상황에서 유지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시장만 보고 바이 더 딥, 저가 매수하자라고 보고 셀 더 립 아니면 올라갔을 때 좀 팔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관세를 왜 부과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결국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을 부흥시켜야 될 텐데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주도주였던 AI 쪽, 이런 쪽은 앞으로도 길게 봤을 때는 괜찮다. 다만 고점에 와서 좀 파는 것들은 경기 민감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약간 좀 지난해에 비해서 부진하니 한국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도 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뭐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년간에 걸쳐서 미국으로 자금이 굉장히 그죠. 집중 이동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 일부 종목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에 의해서 움직일 만큼 아주 강력한 그 미국으로의 이 탈출, 그러니까 주식 투자죠. 이 자금들이 몰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올해 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관세 전쟁도 했지만 사실 밸류에이션도 비싸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맞물리면서 계속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들이 뇌리에 좀 이제 그죠. 박히시기 네. 시작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들도 역시 상대적으로 매력을 가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그쵸. 굉장히. 그러니까 저렴한 그런 어떤 이 주식을 지금 사두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또 연기금들도 자신의 이제 포트폴리오는 전반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국내 주식에 좀 관심을 갖는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의 와중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주식 비중을 막 늘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을 좀 팔아놓으시고 우리나라 주식을 그 정도 사놓으시라는 개념의 이제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신흥국에 대한 지금 이 매수 의견들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부 신흥국들은 이 미국에 대한 어떤 노출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처럼 수출 비중도 굉장히 높고 미국에 대한 노출도도 높고 이런 나라들은 관세 전쟁에서 충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신흥국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신흥국 투자 그렇게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신흥국의 일부 그
어찌 보면 ETF 투자 같은 것들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 안 고쳐지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싸져서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우리가 조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번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영향이 적은 엔터라든지 뭐 바이오, 금융 같은 쪽, 이런 쪽은 지금 얘기 안 나오고 있는 거니까 관세에서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개편하는 정도의 대응. 그냥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종목을 무조건 사는 이런 전략이 그렇죠. 아니라, 예, 그렇게 좀 현명하게 이동시키면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물론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이전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막 확 늘려서 지금보다 주식의 비중을 늘리라 이런 말은 아니고, 일단 그래도 위험은 존재하지만 가격에 대한 매력이 있으니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석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무어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금융그룹이 견조한 이자 이익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만 5조 원에 가까운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4대 금융그룹 KB와 신한, 하나와 우리금융의 순이익을 합쳐보면요, 1년 새 5조 원 가까이 벌어들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습니다. KB국민의 경우에는 1조 6천억 원대 단기 순이익 벌어들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62%의 성장세를 이뤄냈고요. 신한의 경우에도 12.6%의 성장세, 하나금융도 9.1%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25%가량 역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일회용 비용과 판관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실적이 양호했던 이유는 먼저 지난 1분기에 있었던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악재를 털어난 영향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순이자 마진, 님의 비율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었는데요. 기준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이자 마진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4대 금융의 이자 이익 10조 6,519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3%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은행 실적만 떼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실적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리딩뱅크 자리를 수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밋빛 1분기 실적이 나타났지만요, 앞으로도 호황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그리고 건전성 지표도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내수가 부진했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면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나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의 연체율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 이하 여신 부실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요. 3개월 이상 연체가 될 부실 채권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올해 1분기 12조 6,15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1년 전인 9조 1,270억 원보다 무려 27.7%나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쓴 겁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부실 채권의 상매각을 거친 후 1분기에는 이러한 규모가 작아지는 시기인데 이례적으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겁니다. 이러한 부실 대출 규모는 여전히 은행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대내외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은행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은행 부문의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은행 이외의 수익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룹의 전체 수익성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의견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익은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금융주 안에서 투자 포인트 잡으실 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돌아섰네요. 뭐 사실 강보합, 약보합 물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방향성이 약간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 1,7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1.5%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이 거의 저점 부근입니다. 7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SK텔레콤의 유심이 또 유저들의 유심이 해킹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죠. 이에 따라서 오늘 보안주가 좀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 보니까는 유심 관련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왜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보시는 기업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황을 좀 먼저 간략하게 좀 짚어보면요. 일단 전체 피해 규모가 한 2,300만 명 정도, 거의 뭐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현재 지금 SK텔레콤이 보유한 유심이 한 100만 개 정도 되고 다음 달까지 500만 개를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이제 뭐 만드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생산 캐파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해외에서 한 1,000만 장 정도를 들여올 수 있다라는 좀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SK텔레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지금 오늘 통신사 3사 중에 KT, LG, 유프는 올라가고 SK텔레콤은 뭐 당연히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SK텔레콤의 순가입자 수가 과연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저는 그게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SK텔레콤이 우리가 보통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핸드폰 지원 물량을 그 갤럭시 25 가장 비싼 거 기준으로 공짜로 주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차비 명목으로 이제 페이백까지 20만 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전체 다 그러는 게 아니라 특정 판매점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온 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오히려 이번 건과 관련돼서 SK텔레콤의 가입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증거가, 그러니까 근거가 조금 더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어떤 심리 특성상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본다라고 하면 지금 마케팅이 워낙에 세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130만 원짜리를 지금 공짜로 주고 차비까지 20만 원 준다는데 너무 박근호 이사님이 딱 그런 거에 조금 이게 현혹되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도 지금 이제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가 중요하죠. 과거에 그 여기 어때도 한 300만 명 이상 회원 정보가 소위 이제 근데 유출이 이게 됐었었는데 되게 좀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유심이 네. 말 그대로 제가 이제 핸드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킹 당했어요. SK텔레콤 네, 유저라서 이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해커가 가지고 있다가 박근호 이사님의 전화해서
나 누군데 돈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 저한테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이제 어. 패스앱 같은 데서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이미 있긴 있고요. 이제 그 부분만 이제 해놓는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이미 그런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그럼 금융 사고도 그거는 좀 이제 있긴 기업들의 했었고. 입장인 네. 거고 사실은 아직 어디까지 해킹됐는지가 모르는 게 지금 네. 이 사건의 문제이거든요. 일단 뭐 삼성 쪽에서는 임원들은 전체 유심을 바꾸라고 특별 그러니까요. 공지가 좀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SK텔레콤에서는 이제 이 유심 가격이 이제 하나에 한 3,000원 정도 되니까 전체 다 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700억 넘게 일단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식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보상을 해주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걸 소비자가 일일이 다 증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나중에 왈가왈부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면 잠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대장주는 당연히 좀 정해져 있죠. 엑스큐어 이제 유심 퓨어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가장 깔끔하게 이 현상을 가 있는 종목이 이제 엑스큐어고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이제 엑스큐어고 그다음에 유심과 관련돼서 또 유비벨룩스 같은 경우도 일단 나름대로 이제 오늘 기세 상한가를 가고 있는 상황에 상한가 3개 들어가 있죠. 한솔 인티큐브까지. 한솔 인티큐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신과 관련된 기업인데 그 전에 먼저 좀 움직임이 다른 재료로 인해서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니언스나 뭐 패스골든스 아토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탈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후발주자가 아니라 그렇죠.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전혀 영향을 없지만 앞선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엑스큐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에 영향도 있고 워낙에 저가지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해외에서 1,000만 장 정도를 들여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빠른 교체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장을 들여온다라는 어떤 기사 같은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당히 하면 크게 흔들 가능성이 있고 엑스큐어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를 했을 때 장중에 상한가 매수 잔량이 3,500만 주였었어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10만 주도 안 될 정도로 거의 이제 매도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못 건드리는 이제 다른 거 안 오르는 건 살 필요성이 없고 엑스큐어 그다음에 뭐 유비벨럭스 한솔 인티큐브 이쪽에 이제 가장 상승률이 셀 텐데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상한가 잔량 보면은 일단은 뭐 한 제가 봤을 때 2번, 3번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매수인데 오늘 이 SK텔레콤의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LG U+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떤 매매 미스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SK텔레콤을 당장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좀 물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SK텔레콤이 당장 오늘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좀 힘들지만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KT나 LG U+가 아니라 SK텔레콤의 저점을 노리는 게 가장 좀 스마트한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어떤 과징금 규모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가입자 유출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게 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크고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어떤 이런 사태가 일어났지만 이게 그냥 유야무야되면서 이렇게 좀 약간 흘러가면 사실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LG U+처럼 누군가 일단 좀 큰 어떤 뭐 피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 문제점이 약간 커지겠죠. 과거에 2008년도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LG U+도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거의 지금처럼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였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당일 하루 떨어지고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SK텔레콤의 어떤 통신주를 좋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SK텔레콤을 저점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가만 봤을 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막 상한가가 있는 종목군들은 어차피 기세 상한가로 계속적으로 갈 거고 풀리면은 저는 이제 시세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단기적으로 어떤 그 상한가가 있는 종목군들 말고 SK텔레콤을 오히려 저점을 노리는 투자가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저희가 전해드리는 게 맞나 싶긴 한데요. 네. 보니까 오늘 SK텔레콤에서 유심의 소프트웨어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12시쯤에 나왔는데 네. 저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이제
유심 관련주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탄력을 받더라고요. 요거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뭐 말씀처럼 지금 상한가 간 건 살 수도 없고, 그것도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만약에 진짜 이게 효과가 있다면은 요 유심 관련 이슈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 맞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2심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이게 물리적으로 유심을 교체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집으로 보내주고 아니면 어디서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통신사 대리점 가서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쌓아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걸 처리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게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의 시세를 더 길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다 그냥 뭐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시세가 길게는 안 가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매매라는 입장에서 지금 기세 상한가가 있는 종목을 살 수도 없고, 만약에 풀린 걸 기다렸다 산다라고 하면은 뭐 고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오히려 뭐 SK텔레콤 저점 매수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7% 가깝게 떨어지면서 53,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노이즈 있고 사건 사고는 맞지만은 그냥 주식의 주가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SK텔레콤의 저점을 잡는 게 지금 상승하는 기업을 잡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어입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생각보다 양호한 어닝 시즌이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중간 점검을 좀 해보자면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코스피 기업들 가운데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이 65.6%로 잡히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밑돈 기업이 34%로 예상치를 웃돈 기업이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치를 크게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도 50%에 육박하는 46.9%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닝 쇼크 기업은 15.9%에 그친 상황인데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자면 에너지 업종, 디스플레이와 조선, 화학, 반도체, 건강관리, 제약바이오주 주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시즌이 나름대로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 공개 일정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 화요일에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수요일에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 전지주들의 실적 발표도 대기하고 있고요. 하이브와 크래프톤과 같은 코스닥 기업들 그리고 한화시스템의 실적도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일에는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요. 잠정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부문별 실적이 공개될 예정이죠. 대신증권에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던 만큼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경기 둔화 우려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실적이 잘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는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한 상황입니다. 효성중공업에 대해서는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의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이번 1분기 매출이 1조 800억 원, 영업이익은 1,0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2%나 증가한 수치였고요. 컨센서스가 901억 원이었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중공업 부문에서 영업이익률이 6.1%포인트 오르면서 12.3%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고마진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 북미 매출 비중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매출과 수익성 개선세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갑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에서는 효성중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 54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무려 20%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HD 현대미포 역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줄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분기 매출 1조 1,8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요. 컨센서스 1.2% 하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의 증가세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685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컨센서스를 무려 52%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적의 핵심은 조기 인도에 성공했다라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믹스 개선에도 성공하면서 구조적인 이익 개선세를 이뤄냈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수주 전망도 밝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안정적인 수주 잔고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미래에셋에서는 향후 3년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19만 8천 원에서 22만 원까지 11%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HD 현대미포를 비롯한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는 기업들 안에서 해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금호타이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1%의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조용히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지난주에 조금은 좀 들어온 상황이고 차트로 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 좀 반등세가 확실히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이후로 7일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기업 요 상승세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네네. 금호타이어 일단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네. 시장에서 이제 금호타이어를 보는 이제 뷰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데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호타이어 차트를 이제 월봉이나 연봉으로 정말 길게 보면 2005년도가 이제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주가로만 지금 10분의 1이 빠져 있고 중간에 이제 감자를 한번 했으니까 지금 가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사실 그 빠진 입장 그 이유를 보면 사실 금호타이어도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인체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약간 대처가 느리긴 했었습니다만 그룹사 관련돼서 문제가 일단 금호타이어의 긴 주가 하락을 야기시켰다라고 봐도 이제 뭐 과언이 아닌데 과거에 이제 금호그룹이 이제 뭐 대우건설 인수했다가 일단 굉장히 부담이 됐고 그다음에 또 대한통운도 인수했다가 부담이 됐는데 금호타이어가 이제 그룹사 지원 관련돼서 상당히 좀 재무적인 부담이 좀 많았었죠. 그동안에 이제 적자도 상당히 좀 깊었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수익이 좀 잘 나다 보니까 이제 결손금, 그러니까 보통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적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거의 다 이제 한 1,800억 정도 그동안에 적자 나온 거를 가장 쉬운 표현을 좀 약간 말씀드리면 좀 까나간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과거에 뭐 몇 천, 6천억, 5천억까지 쌓여있던 지금 누적 적자가 지금 현재 한 1,800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실적이 올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결손금을 다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부채는 지금도 굉장히 좀 많죠. 실적이 내일 이제 발표가 되는데 잠정 실적은 나왔습니다. 일단 그 올해 이제 1, 2월 달에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컨센서스 나온 것보다도 훨씬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잠정 실적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매출이 1조 2천억, 컨센서스는 1조 1천억 원대였었죠.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더 나온 것 같고 12%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일단은 뭐 1,400억대로 일단 뭐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컨센서스는 이제 좀 약간 감소를 예측을 했는데 0.6% 정도 성장한 것으로 이제 잠정 실적이 나왔고요. 우리가 보통 이 5월 3일 날 이제 자동차 관련 부품들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5월 3일 날 일단은 품목 관세가 이제 발효가 되는데 시장에서 그 3월 말서부터 이제 4월 초까지 금호타이어가 사실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 요게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공장이 이제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 어떻게 그죠. 딱딱 찍어서 이제 가장 좀 관세를 많이 소위 얘기하는 두드려 맞은 나라에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좀 약간 뚜껑을 열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미국 쪽으로의 금호타이의 어떤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일단은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의 공장이 있긴 있습니다. 조지아에 이제 공장이 있긴 있는데 네. 미국 조지아에서 생산하는 이제 타이어는 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30만 본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한 20% 정도밖에 커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호타이어 전체 매출의 미국 매출의 한 30%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타격이 만약에 오래 간다라고 하면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호타이어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이제 떨어졌던 부분들을 지금 현재 메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진짜 협상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좋게 봐서 주가까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금호타이어 입장에서 실적에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가 될 텐데 물론 관세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이제 천연 고무 가격이 상당히 실적에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지금 천연 고무 가격이 좀 약간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는 높긴 한데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수출이 엄청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운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운임 역시 지금 올해 1분기가 작년 1분기보다는 약간 높아요. 근데 일단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 2010년도 전에는 사실 한국 타이어보다 위에 있었던 기업이었었는데 회사가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노이즈도 좀 그룹사가 좀 많이 나고 R&D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밀려 있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 타이어에서 이제 보통 뭐 회사들 나눌 때 뭐 탑티어, 뭐 세컨 티어 이렇게 나눌 두 번째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유럽에 이제 공장을 새로 좀 지어서 어떤 유럽 쪽에 이제 자동차의 본고장이다 보니까 어떤 그 밸류를 좀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금호 타이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2005년도에 고점을 찍은 게 지금 한 17년 전이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별다른 반등 없이 한 17년 동안 떨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보는 금호 타이어의 뷰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만년 적자인 기업, 그다음에 그룹사 노이즈가 있는 기업이란 뷰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3월 말서부터 4월 초까지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떨어졌던 부분들이 지금 좀 타이트하게 만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이 지금 만약에 금호 타이어가 뭐 외국에 있는 기관이 많이 들어와서 여차하면 이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있겠지만 기관 쪽에서는 지금 현재 4월 중순으로 이제 매도세가 끝나고 어떤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된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외국인들은 뭐 크게 약간 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은 없긴 합니다만은 3월달에 산 매수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타이어 3사들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고 올해 관세 영향이 만약에 좀 드라마틱하게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뭐 상당히 좀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세 이슈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금호 타이어 만나보고 왔는데 일단 뭐 자동차 쪽으로는 워낙 관세 이슈가 무겁게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냥 봤을 때는 금호 타이어 괜찮지만 앞으로 관세 이슈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자라는 의견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유니드입니다. 이 기업은 박근호 이사님의 네. 거의 뭐 영혼과도 같은 기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아니, 세 번보다 더 많이 가고 그런가요? 있어요. 네. 근데 주가가 잘 가더라고요. 잘 가다 좀 밀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기업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모모가 잘 팔리면 돈을 버는 기업, 그래서 모모가 원재료가 올라가면 돈을 버는 기업 이렇게 딱딱 정해지는 기업들이 있는데 유니드는 일단은 뭐 지금 칼륨을 만드는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으로서 염화칼륨 가격이 올라가면 유니드는 염화칼륨으로 가상칼륨, 우리가 보통 수산화칼륨이라고 얘기를 하는 가상칼륨, 탄산칼륨을 만드는 기업인데 염화칼륨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로 인해서 만드는 가상칼륨, 그다음에 가성칼륨, 탄산칼륨 가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염화칼륨 가격이 뭐 급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이제 한 번씩 이제 포털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 중국 쪽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 유니드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염화칼륨을 만드는 기업이 뭐 벨라루스, 러시아, 그다음에 뭐 캐나다 이 정도인데 캐나다 빼고 러시아랑 벨라루스는 지금 감산을 들어가서 염화칼륨 가격이 당분간은 어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적고요. 염화칼륨 가격이 올라가서 그 실적이 지금 1분기에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염화칼륨 가격이 네. 아마 비료 가격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비료 수요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 올해 1분기에 영향을 미쳤죠. 1분기에 매출 3,225억에 영업이익 287억, 전 세계 넘버원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고 이걸 만드는 기업 중에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뭐 130% 증가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무래도 그 염화칼륨 가격으로 이제 가성칼륨, 탄산칼륨 가격도 올라갔지만
그 중국에 일단 그 이창에 공장이 있어요. 좀 크게 지은 거. 그게 이제 그러니까요.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기 시작한 게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가동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유니드는 일단 그 염화칼륨은 캐나다에서 거의 100%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나 벨라루스 같은 데서 감산에 들어간 것과 관련돼서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어떤 유니드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선의 기관 수급,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의 외국인 수급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딱 봐도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 유니드의 주가가 그러네요. 상승하고 최근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유니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기관은 꾸준하게 좀 매수 쪽으로 들어왔고 외국인 매도가 좀 약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량도 좋고 유니드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화학 기업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그 유가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유니드는 유가랑은 거의 상관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유가가 좀 약간 널뛰기를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풀이한 그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고 정리를 하면 그 이런 표현에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있어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유니드 입장에서는 지금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글로벌 탑티어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염화칼륨 가격이 특별히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1분기에 잘 나온 실적이 2분기, 3분기까지 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주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뭐 주가 메리트도 존재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드 주가에 대한 좀 매력도도 있다라고 의견 전해주셨는데 최근에 현대차증권에서는 유니드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뭐 수급에 대한 이슈 그리고 증설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의견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TV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우리나라 시장 오늘은 좀 혼조세로 좀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나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는 아무래도 2,500선 돌파 이후에 2,550선에 대한 돌파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50선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강한 상승은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오늘 좀 반도체 쪽에서의 좀 조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더 약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뭐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수를 유지했다라는 점에서는 뭐 큰 조정을 우려할 자리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방산과 조선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업종에서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은 좀 무난하게 좀 박스권에서 이어지면서 2,550선을 좀 돌파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히나 이제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에 발표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매크로적인 이슈에 좀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관심주로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 뭐 1조 달러의 해외 수주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는 모습이고 장이부 지역도 수주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좀 정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를 좀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건설주들에 대한 흐름들,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원전과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딛고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현대건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빠질 때도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바로 들어갈게요. 유니베스트 투자자문 최영지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분석을 좀 해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4월을 마무리하는 주인 만큼 관망세가 짙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지속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외국인의 매도세도 지속이 됐습니다. 오늘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관망세가 짙어졌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한미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협상은 협상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 이슈였죠. 미국 쪽에서 제안했던 게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라던가 그리고 쌀 저율 관세 할당 제한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저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장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금 자체는 440억 달러 정도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수익성 때문입니다. 특히 알래스카의 경우에는 혹독한 기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만큼 물류비라던가 건설비가 많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투자금이 더 들 가능성이 높고요. 수익성에 있어서 회수하기까지 기간도 오랫동안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고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에 따라서 협상에 대한 것들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7월 8일까지 유예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 사이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나와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출연을 할 때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되던 섹터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 관련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좀 장기간 많이 조정을 받았던 섹터인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 이어갔죠. 그만큼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말 동안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CATL이 차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낙스트라를 공개를 했는데요. 낙스트라라고 한다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던가 LFP 배터리와 비슷한 성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라던가 우수한 저온 성능을 갖춘 2세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안정성에 있어서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있어서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비엠,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앞으로 CATL은 6월부터 중장비의 차량용 생산을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12월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양산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2차 전지 붐이 있었던 시점에 많은 분들이 또 매수를 한 만큼 가장 좀 우려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이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2분기 실적까지는 좀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전기차라던가 자동차 관세 부과 이후에 어떻게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부터 확인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비중 확대라던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비중 확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데이터 관점에서 찍히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때부터 타점 잡아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기간이 걸리겠지만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관세 관련해서 헤드라인 어떻게 좀 변화해 갈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2차 전지주 내에서는 여전히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제시해주고 계시네요. 2차 전지주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좀 장중에 착 막판으로 갈수록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현재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고요. 2,54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낙폭을 오늘 장중에 더 키워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전일 대비 10포인트가량 내리면서 71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으로 외국인의 매수세 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매도 우위로 반전이 됐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오늘 코스피의 저점을 좀 낮추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관은 그래도 매수에 나서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확인됐습니다. 개인 나 홀로 순매수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4월 28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을 좀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시장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또 코스닥 시장을 크게 받쳐왔던 헬스케어 쪽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합권을 계속해서 오고 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정확하게 마감 지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엇갈렸는데 코스피는 강보합권 2,548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 이상의 하락세 1.4% 넘게 빠지면서 71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결국엔 720선 이탈하면서 거래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대형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1%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세로 거래 마감했는데 SK 하이닉스 18만 2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과 함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강력한 반등을 보여줬고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55,800원대. 사실 4월 들어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LG 엔솔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다 1%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현대차 강보합권, 삼성 바로직스 강보합권, LG 엔솔이 그나마 0.7%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자,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업종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좀 팔고 나가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수급은 여전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82만 7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HD 현대중공업 오늘 0.8%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39만 9,500원대 40만 원대 이탈하면서 오늘 앞에 자리가 약간 바뀌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4에서 3자로 거래 바뀌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고 셀트리온 약보합권 기아가 0.5%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제 기아가 10위권입니다. 오늘 88,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KB금융이 약보합권, 네이버가 1%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쪽으로는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0.4%의 강보합권, 그 이외에 한화오션, 신한지주 모두 다 0.6에서 8%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1위권부터 15위권까지 봤을 때 특징적인 종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여전히 최근 들어서 특허 분쟁 이슈가 있는데 오늘도 3% 이상 내렸습니다. 35만 7천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오늘 36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9% 넘게 하락세 27만 7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로봇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오늘 시장에서는 보안 쪽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에코프로 BM이 1% 가깝게 상승, 에코프로도 1% 가깝게 상승, HLB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그래도 좀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쪽은 그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휴젤 1% 하락세, 클래시스 약보합권, 리가캔바이오 무려 5.6% 이상 빠졌고요. 페트론 강보합권, 파마리서치 강보합 수준에서 37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힙이 다소 엇갈리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업종별로도 힙이 많이 엇갈렸는데요. 비철금속과 방송엔터, 건설, 방산, 호텔, 레저게임 등 업종은 빨간불 켜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전략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고 실적도 나올 거고 주요 지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 볼까요? 네, 아직까지 반도체 관세에 대한 것들이 확실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키워드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관세에 대한 것들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상호 관세에 대한 것들은 유예가 된 상황인데 반도체는 뭔가 나와주지 않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성장률 둔화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 자체는 11% 정도였는데 만약에 반도체 관세가 부과가 될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성장률이 9%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종 특성 때문인데요. 반도체라고 하면은 설계부터 생산, 제조 장비, 부품, 소재 거점까지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큼 국가별로 분산이 돼 있는데요. 국제 분업 체계가 워낙 고도화되다 보니까 관세 부과가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반도체 관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다행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주말 동안에 미중 갈등에 대해서 조금씩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부 미국산 품목에 대해서 125% 추가 관세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다 혹은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메모리칩 제외하고 8종에 대해서 철회를 한다라는 이슈도 있었는데요.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는 의료 장비라던가 에탄과 같은 그런 화학 제품들에 대해서도 일부 미국산 수입 품목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갈등이 더 심화가 될수록 반도체 쪽이 가장 걱정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곧 있으면은 반도체 관세율에 대해서 좀 명확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세율에 대한 것들 좀 키워드를 잡고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 5월의 첫째 주, 첫 시작인 만큼 주요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됩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4월 30일에 발표가 되는 GDP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 0.4%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4분기의 경우 2.4%였는데 정말 큰 폭으로 후퇴한 수치죠. 3년 만에 최저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원인은 아무래도 관세 부과 전에 수입을 늘려서 무역 적자가 심화됐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 또한 관세 부가 있어서 가장 좀 밀접한 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80% 정도가 중소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상을 한 게 4월에 고용의 경우 13만 5천 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고용 전반적으로 좀 둔화가 된다면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이제 미묘한 화해 분위기가 읽히고 있죠.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서로 겉으로는 강하게 치고받았지만 이제는 화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불안, 반도체 쪽에서 특히 불안이 큰데 이번 주에는 좀 낮아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지니언스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연초부터 보완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보완주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지니언스가 대표적인 수혜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는데요. 지니언스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라던가 엔드포인트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킹이라던가 랜섬웨어에 있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SK텔레콤 이슈가 있었죠. 해킹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니언스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해킹 이슈로 인해서 2,300만 명 이상 무상으로 유심히 교체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지니언스를 비롯해서 다른 보안주들도 올라가는데 지니언스의 경우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이라던가 엔드포인트 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보안에 있어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 특히나 정부라던가 대기업 중심으로 보안이 강화될 경우 더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보안주의 경우 무형의 서비스다 보니까 이 국가별로 좀 특화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시장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니언스의 경우 글로벌 시장으로도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도 쪽에 벵갈루루 글로벌 기술센터를 개소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중동이라던가 유럽, 아프리카 기술 지원의 허브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더욱더 좀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글로벌로 진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장기간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펀더멘탈 강화에 굉장히 긍정적이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5%였다면 올해 기준으로 25%까지 꾸준히 지분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지니언스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매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도 연평균 23% 정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오늘 지니언스의 경우 2%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워낙 신고가를 찍은 만큼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오히려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대가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저항대가 한 차례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간이라고 한다면 21,900원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을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손절가의 경우 그동안에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가격 구간대를 연결해 보니까 14,900원입니다. 재작년부터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저항을 받았던 만큼 이 구간을 돌파를 했죠. 강한 저항대를 돌파한 만큼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깨게 됐을 때 강한 조정 가능성도 높아서 손절가는 14,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그동안도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 또 SKT 사태로 인해서 이슈를 또 만났네요. 목표가 21,9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최근 SK텔레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죠. 해킹으로 가입자 유심 정보가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오늘 이러한 사건의 여파로 SK텔레콤의 주가 6.7%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와 함께 관련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유심 무료 교체 진행한다고 하는데 재고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먹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용자들 불만이 클 것 같은데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SKT는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 코드 공격으로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네. SKT는 오늘부터 가입자 2,500만 명의 유심을 무료로 바꿔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피해를 우려한 가입자들이 지난 주말 먼저 유심 교체에 나서면서 대리점에서는 재고가 대부분 소진된 상황입니다. SKT의 현재 유심 재고는 10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다음 달 말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유심이 500만 개입니다. 작업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하루에 교체할 수 있는 수량도 제한적일 걸로 보여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SKT에서는 유심 무상 교체를 앞두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개통했는데요. 개통 초기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빚어졌습니다. 예약은 총 2가지인데 유심 교체 방문 예약하기와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가입입니다. 제가 오전 10시 30분쯤에 직접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봤는데요. 유심 방문 예약은 대기자가 9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은 예상 대기 시간이 무려 38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처럼 예약조차 원활하지가 않아서 이용자 불만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문을 예약하거나 보호 서비스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마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보호 서비스로도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통신사를 아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SKT는 유심 교체 외에도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으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다면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심 보호 서비스는 가입자의 유심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에 넣을 경우 비활성화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 정보와 유심 정보를 결합해서 유심 복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악용을 막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는 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점이 유출 정보로 유심 보호 서비스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인데 아직 SKT의 정확한 해킹 피해 규모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해킹 원인과 범위 등은 민간 합동조사반이 현재 수사 중인데 이 내용에 따라서 취해야 할 보호 조치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가 가입자의 모든 심 정보가 해커에 넘어간 겁니다. 유심 정보 유출로 가장 우려되는 범죄가 심 스와핑인데 이 유심 정보를 도용 복제해서 피해자의 은행이나 가상화폐 계좌를 탈취해서 자산을 훔치는 신종 해킹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 최악의 경우에는 현재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는 보안이 불충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런 경우 유심 자체를 바꾸거나 통신사를 옮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보험업계가 가장 먼저 유심 해킹 대응에 나섰는데요. KB라이프생명과 NH농협생명이 SKT 가입자의 본인 인증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인증 과정에서 통신사 인증 하나만으로는 인증이 되지 않고 또 추가적인 복수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금융권에서는 본인 명의의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 시도가 될 수가 있고 출처 불명의 링크나 전화에 절대 응답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꽤 심각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 보상은 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 걸까요? 네, SKT는 유심 교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현재로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와 또 유심 교체를 못하고 출국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SKT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 발표한 게 현재는 전부입니다. 일부 SKT 가입자들은 집단 소송 준비와 국민청원 등 이런 공동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아무쪼록 피해 규모가 크지를 않기를 또 피해 조치도 적절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